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끝에는 분명 기댈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할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준다면 진정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꼭 수험생뿐만 아니라 힘든 하루를 보내는 모든 이에게 단단한 믿음과 따뜻한 응원이 닿을 수 있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4일 수능시험이 진행되는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증권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개장 시간이 1시간씩 미루어지죠.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좀 비슷한데요. 최근에 특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혹은 외국에 자녀를 유학을 보내놨거나 그럴 때 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국제 무역, 여행, 해외 투자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경제 상황이나 금리, 물가 수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가 교환되는 비율을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퀴즈 다 나가기도 전에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최근에 이게 원달러 특히 이것이 1,400원을 넘나들면서 우리 외환당국도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최성목 부총리의 구두 개입 발언이 또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과도한 변동성에 적극 조치하겠다. 이렇게 외환당국이 금융시장을 특히 외환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좀 투기 세력에 의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또 경계하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죠. 자, 그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거의 변동 없이 전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뚫었던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44,000선을 돌파했었는데요. 이들 그 지수들이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간밤 증시에서 0.1% 안팎 소폭 올랐고요.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은 조금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5거래일 연속 급등했던 테슬라도 이틀 연속 주춤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소폭 올라서 330.2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빅테크 회사들도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고요. 대선 이후에 좀 불이 붙었던 미국 증시가 숨을 좀 고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많이 오른데 약간 그냥 거의 쉬어가는 느낌 정도만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일본 증시, 우리랑 같은 시간에 개장하는 일본 증시는 한 0.3% 정도 오르고 있네요. 어젯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왔어요. 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9월 상승률보다는 0.2%포인트 높았고요. 이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라는 지수가 있는데 요 근원 CPI도 1년 전보다 3.3% 올랐습니다. 9월 상승률과 같은 수치로 나타났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당선으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불거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 물가 지표라서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려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수치들 모두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해서 지표가 나온 직후에 선물 시장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2%대 중반까지 내려간 소비자 물가 지수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처럼 그 네. 밑으로는 참 내려가기 힘들어 보이고 다만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다. 이거고요.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죠. 아까 어떤 분이 은행문 10시에 여는 줄 모르고 갔다가 지금 헛걸음하셨다고도 글을 누가 올려주셨네요. 일찍 가셨는데. 우리 시장은 10시에 개장을 하는데 최근에 참 증시 흐름이 네.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소식을 자꾸 전해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하면서 2417.0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흘 연속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9%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8월의 블랙먼데이 때보다도 더 내려간 거고요. 시가총액 2천조 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코스닥은 결국 700선이 무너졌고요. 이 미국 대선 이후에 유독 우리 증시에 좀 후폭풍이 좀 거센 느낌인데요. 시가총액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대선 이후에 10% 넘게 빠졌고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주가 5만 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8월 이후에 68일간 17조 6천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고 또 자동차, 2차 전지와 같이 우리 수출을 좀 책임지는 업종들이 주식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잠시 후부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규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됐고요. 장 종료 후에 시간외 시장은 오후 4시 40분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35% 떨어졌거든요. 올해 들어서만. 제가 찾아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당시에도 이 정도는 안 떨어졌었거든요. 네. 2000년 그러니까 그 IT 버블이 꺼지던 당시에 삼성전자가 1년 만에 40%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올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씁쓸합니다. 이따 또 개장을 하면 또 어떤 모습일지 또 전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수능 시험. 사실 이제 수험생들은 시험만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예전에는 수능 끝나면 막 뭐 해야지, 뭐 하고 놀아야지 막 이런 계획들 막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요즘엔 어떨까요? 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이 올해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시험 끝나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10명 중에 5명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로는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답변이 1위였고요. 네. 등록금과 여행 등을 위해서 목돈을 모으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자체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답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이외에 하고 싶은 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휴식, 친구들과 마음껏 놀기 그리고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일 10명 중에 5명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 이것도 되게 의미 네. 있는 변화네요.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도 예전과는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에 혹시 뭐 받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엿 아니 뭐 휴지 잘 풀라고 휴지 뭐 잘 찍으라고 포크 네. 이런 거 정말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시험에 찰떡같이 붙어라라는 찹쌀떡. 의미로 찹쌀떡 그리고 맞아요. 뭐 엿 이런 것과 함께 좋은 글귀가 적힌 부적이나 복주머니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에는 전통 간식보다는 쿠키, 과자, 케이크 이런 어린 학생들 입맛과 취향에 맞는 간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돈봉투 선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능이 끝난 뒤는 유통가 그리고 통신업계 놀이동산에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한창인 백화점에서는 수험생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통신사들도 영화 관람권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온 오프라인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또 놀이공원들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하. 9125님 오늘 수능 치는 저희 딸 태워주고 늦는 다른 친구들도 무사히 태워다 줬습니다. 오늘 하루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겠지만 우리 딸 김수빈 화이팅! 전국 수능생 화이팅! 저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화이팅! 네, 조진기 님도 우리 아들 긴장하지 말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시험 치는데 아빠가 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온 가족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실수만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 수능이 끝나면 자영업자들이 긴장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수능을 앞두고 위조 신분증 거래가 SNS에서 성행하고 있는데요. 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내고 이름, 주소, 사진, 주민번호 등을 보내면 위조 신분증이 어메. 택배로
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완전 네. 불법인데? 그렇죠. 위조 신분증이나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내고 술집을 찾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 손님이 많은 바쁜 시간대거나 아니면 나이가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불황에 처벌은 참 가혹합니다. 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는 일주일에서 2개월 등의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되고요. 생업인 장사를 중지하게 됨으로써 매출이 끊기는 건 물론이고 직원들도 내보내야 해서 여럿이 사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제 그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의 면제는 이뤄지고 있고요. 그 제도가 얼마 전에 바뀌었죠. 네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주류 판매에서 도용이나 사칭 신분증을 사용하는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완전히 불법인데. 술을 배우고 싶으면 일단 아버지에게 배우시죠. 네. 집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옛날 말이긴 한데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지 이제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에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23년째 그대로죠. 그 사이 인당 국내 총생산이 커지고 우리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이 금액이 낮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요건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연내 네. 그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되는 것까지 좀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야가 일단 합의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다른 민생 법안들은 어떤 게 또 추진되고 있을까요? 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대부업법 개정안, 그리고 건축물 구조부를 변경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안전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 네. 그리고 첨단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이외에도 군인 공무원 재회보상법, 위기청년 지원법 등 총 6개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고요. 이외에도 여야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기국회에서 좀 처리를 하자라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70여 개에 달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의 정책위원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리도록 합의 가능한 법안을 우선 심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통신비 인하 이거 가지고 통신사들 많이 또 압박을 하는데 네. 5G뿐만 아니라 LTE 통신비도 손보기로 했다고요? 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 U+ 대표 등을 면담했는데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문한 통신비 완화 대상은 LTE 요금제고요. 이 5G 요금제는 내리고 또 중저가 요금제를 신설해서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비싸진 역전 현상을 손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요즘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5G 별로 잘 쓰지도 않는데 네. LTE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5G 요금제랑 4G 요금제랑 큰 비슷한 차이가 거예요. 안 나시죠? 거의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통신 3사가 작년부터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LTE 요금제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 차이가 최저 기준으로 작년에는 15,000원 정도 났었는데 올해 3월 이후에는 5,000원 안팎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하시는 바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LTE는 5G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리다고 하죠. 근데도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내게 된 셈이라서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5G 요금을 내렸더니 LTE 요금이 비싸다고 하네. 막 이렇게 또 안 좋은 반응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통신 3사는? 네, 일단은 연내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을 중단시키겠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네. KT는 내년 1분기까지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또 SKT와 LG U+도 빠른 시일 내 통합 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회사의 속내가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주문해서 5G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최저 구간을 낮춘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통신비 완화뿐만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도 지적했는데요. 24개월 약정인 경우에 12개월보다도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꼬집었습니다. 또 통신 3사 과점 체제에서 알뜰폰도 좀 성장하도록 협력해달라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유 장관이 얘기한 내용에 그 통신업계 시대적 과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뭐 인공지능 투자와 같이 좀 돈이 많이 드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배영수님께서 이것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유학생 가족입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정영희님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걸 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원화, 달러, 엔, 위안화 등 각국의 통화가 서로 거래되는 비율, 교환되는 비율, 그 두 글자. 정말 쉽죠? 어제 원달러 이것은 1,407원으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2년 만에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역시 수능 관계로 잠시 후 10시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또 언제 단기간 내에 빠르게 이것이 올라서 조금 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하면서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한 이제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유학생을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물품을 수입을 하거나 근데 또 그게 다 또 반영이 돼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자 물가 또 이어서 소비자 물가 이렇게 또 차례로 오르게 되죠. 대부분 우리가 원달러 이것 이렇게 두 글자로 많이들 부르는 교환 비율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히 수험생 관련된 사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준서님 수능 보는 동생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길 잘 듣고 있습니다. 준혁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안은정님 저희 아이 수능 본다고 차에서 내려주는데 학교 앞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응원 메시지도 못 해줬어요. 울컥하기도 했고요. 유유 제가 더 심장이 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시험 잘 보길 아이 이름인 줄 알았는데 문자 내용이었네요. 안은정님 그 마음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차에서 내려서 좀 꼭 안아주고 싶은데 뒤에서 막 차 빨리 빼라고 막 빵빵대고 있고 막 경찰분들이 막 호루라기 불고 있고 그러면 아이고 따뜻하게 이제 응원도 못 해주고 돌아오면 시험 끝나고 돌아오면 또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외화의 교환 비율 그 두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 진학률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이고요. 사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 예나 지금이나 뜨겁죠. 그러면 이 교육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특히 사교육 시장 그 변화를 한번 짚어보시죠.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학교 끝나면 한 2개 이상씩은 학원을 가더라고요. 네, 이 사교육 맞아요. 열풍, 사교육 공화국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사실 사교육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에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과외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네, 1960년대에는 일단 그때는 사교육 시장까지는 없었는데요. 네. 근데 또 사교육 시장이 없으니까 공교육 과외가 있었어요. 국민학교에서도 좀 과외가 있어가지고 어느 명문중을 잘 보내나 하면서 이제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들까지 경쟁을 붙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에 중학교가 이제 시험이 아니라 무시험 추천 배정제가 도입되면서 네. 조금 사그라들면서 이제 사교육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이때 생깁니다.
이게 참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더라고요. 지난해 네. 기준으로 27조 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 그 옛날부터 꾸준히 늘어왔던 거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국민 총생산에서 이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비중을 조금 이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네. 1977년에 뭐 2.19%, 82년에 3.98%, 94년을 보면은 근데 또 6.03%가 돼요. 이제 굉장히 빠른 증가잖아요. 20년이 안 돼가지고 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또 늘어나는 속도도 늘어나는 속도지만 총생산에서 6%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1980년대 과외비가 2조, 학원비가 1조 해가지고 한 3조 정도 들었는데 당시 정부 예산이 6%나 되고 교육 예산이 30%라고 해서 이게 뭐 사교육 망국병, 뭐 과외 망국병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들 하시고 손진향님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요. 제 허리가 이렇게 보내주셨고 학원비는 얼마였을까? 이거 한번 시대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중후반이 이제 사교육이 완전 그 자리를 잡았던 시점인데요. 네.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학원비를 좀 살펴보면 평범한 학원비는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했었고 80년대. 네, 80년대 중후반. 근데 이때 월급이 보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돈이죠. 근데 대입 재수학원 비용을 보면은 연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 중에 이제 수강비는 50만 원, 교재비는 또 50만 원. 나머지는 이제 식비며 교통비 이제 이때 됐는데, 네, 뭐 중견기업 과장이라고 하면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고소득층이잖아요. 근데 이때 중견기업 과장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진짜 초고소득층인 교수나 의사의 월 평균 소득이 한 130만 원 정도여가지고 굉장히 좀 사교육비가 비중이 컸죠 이때도. 이게 사실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이제 애들 교육시킨다. 네. 이게 사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계속 투자를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평균 월급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이때 사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입시 학원이 3개월 일시 납입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쪼개서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시 납입을 강요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시기니까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도 부업하고 대출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의 부인까지도 이제 보험 영업이나 우유 배달, 파출부까지 하면서 네, 부업을 했었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이제 왜 그러시냐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애들 학원비라도 대려고 이게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좀 사이드 잡, 요새는 부업이 아니라 사이드 잡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주 오래된 마음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뉴스를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그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아르바이트 뛰는 부모님들 막 이런 거 9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또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말로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한 푼 더 벌고 해서 자녀들은 다 원하는 대학에 갔을까요?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세대 간에 조금 이제 티격태격하는 일이 있어서 네. 그 엄마 아빠 시절에는 대학만 나와도 취업이 쉬웠잖아요. 뭐 이런 얘기 요새 자주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제 대학만 나와도 취업이 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 딱 1990년을 보면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19%밖에 안 됐어요. 전문대를 포함해도 이제 33%. 이것도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었거든요. 1990년 기준으로. 네, 1990년 기준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학을 나오면 곧 취업이니까 입시를 위해서 사교육이 폭발하는 것도 좀 당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대학을 세우는 거, 설립하는 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었고 네. 졸업 정원제도 있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1년에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이제 요거를 넘으면 안 된다 이래서 뭐 유급을 시키기도 하고 퇴학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6년에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대학 증가가 됐고 그러면서 대학 진학률이 되게 올라갔고요. 2006년에 대학 진학률이 82%로 정점을 찍고 지금 한 70% 초반, 그렇죠. 중반 요때까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죠. 상위권 대학에만 입시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입시 경쟁은 여전하고 또 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치열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입시문이 좁다고 하죠. 그만큼 네. 사람들은 또 꾸준히 계속 몰리니까요. 야, 2006년에 82%였네요. 대학 진학률이. 네. 근데 지금은 요때 이제 가장 치열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한 70%대 초반. 네. 그리고 언제나 이제 과외 비용도 항상 사회적 논란이 됐었는데 특히 입주 과외가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이제 정말 이제 입주해서 하숙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과외를 가르치던 문화가 또 있었는데요. 한 88년, 89년에 굉장히 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불법으로 두느냐 아니면 합법으로 좀 끌어올리느냐 하는 논란이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방이 지방 소멸 이런 얘기가 없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 대학 진학률도 낮을 때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엘리트고 사회 지도층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숙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느냐, 입주 과외를 허용해 주면은 대학생들에게도 좋고 과외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이게 근데 입주 과외를 불법이던 시절이니까 또 파출부로 취직을 해가지고 과외만 하는 이제 양태도 있었고 휴양지 과외, 전화 과외, 학습지 방문 판매를 가장해서 과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과외 천태만상이 있었어가지고 특히 입주 과외도 좀 독특한 문화로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교육이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옛날에는 사교육 금지령 내린 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또 몰래 하기도 했었고. 어떻게든 이제 정책이 있으면 밑에서는 좀 대책이 있죠. 그래서 1970년대에는 새벽 단과반이나 이제 심야 학습이 좀 인기가 있었고요. 네.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새벽이나 심야에 이렇게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또 치안 문제가 좀 불거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에는 과외를 금지를 하게 됩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풀린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가 대학생 과외 금지인데요. 네. 이게 너무 입시 문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1998년에는요, 이제 딸한테 고액 족집게 과외를 받게 했다고 서울대 총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사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외 금지령 이후에도 당연히 몰래 과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학습지 방문 판매 과외, 전화 과외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죠. 이 단속을 피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가격에 반영이 돼가지고 과외비는 더 올랐어요. 네. 대학생 과외비를 보면은 명문대 같은 경우에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는 50만 원까지 받았는데 평균 월급이 2, 30만 원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과외를 하면 직장인보다 2배, 3배까지 더 벌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8, 90년대에 대학 과외를 해서 큰 돈을 모았다라는 대학생도 당시에는 좀 있었죠. 네. 이게 공식적으로는 과외 금지니까 학교에서도 또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도 이때 등장했다고요. 네, 저는 이제 야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자율학습인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데. 근데 야간 반강제 학습.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름에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네. 보충 수업도 금지고 과외도 금지니까 근데 어떻게든 입시 경쟁은 또 시켜야 되겠고 이러니까 이제 교사가 강의는 안 한다. 질의응답도 없다. 그냥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남아 있는 거다. 교실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명칭을 또
붙였더라고요. 그렇죠. 학교마다 이제 그렇게 야간 자율 학습이 대유행을 했는데 당시는 또 이제 그 강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명문고등학교 경쟁이 붙을 때라서 원래 있던 공립 명문고등학교들은 이제 원래 있던 곳이니까 문교부 이제 감시가 심해서 원칙을 지켰는데 신흥 사립고등학교들은 이제 전기료나 난방비 오. 아낌없이 써가면서 좀 야자를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명문고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사교육으로 다시 선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학원가하고 학교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컸죠. 야자 금지를 해봤자 어차피 학원 다니는 거 아니냐. 학원은 야자는 너무 획일적이다. 다양한 사교육 시장을 발전시키는 게 시장 논리에 맞다. 이렇게 갈등이 좀 10년 전에 좀 심했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사교육으로 갔던 네. 야간 자율학습이 2000년대 들어서 하나둘씩 또 사라지기도 했었고 참 그 야자 시간에 도망가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 근데 사교육 금지령으로 또 반대로 반사이익을 봤던 것도 있다면서요. 네, 특히 이제 가정학습지라고 하죠. 각종 이제 학습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또 당시로서는 최첨단 신사업입니다. 지금 뭐 IT 스타트업 우주군 뜨듯이. 그래서 사업 설계도 보면요, 그때 비슷한 것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 스타트업 할 때 해외 레퍼런스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해외 것을 그대로 베낀다거나 해가지고 일단 팔고 봅니다. 팔고 본 다음에 고쳐 나가는 시기였는데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저질 학습지가 되게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리니까. 그래서 단속이 심해서 결국에는 사전 심사제까지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재밌는 게 가정학습지를 이렇게 시작한 기업들 중에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전국에 배달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유통으로 넘어간 기업도 있습니다. 아, 가정학습지로 시작을 해서 유통기업이 된 기업들 이때 탄생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87년쯤 되면은 뭐 유아의 80%가 가정학습지로 공부를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게 배달하는 게 큰 문제이다 보니까 유통하고 또 연결이 많이 됐죠. 아하. 그러다가 한 2000년대인가요? 2000년대 네. 들어선지 모르겠는데 인강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강의. 진짜 네. 그 유명한 학원 선생님 일타 강사의 강의를 집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게 처음에 참 파급효과가 컸어요. 맞아요. 제가 딱 이 세대인데요. 1990년대나 2000년대 중반까지는 뭐 그래도 실제 현장 강의를 녹음을 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서 그 판서라고 하죠. 필기노트랑 함께 판매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아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개통되면서 인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딱 처음 등장을 하고 나서는 강남에 밀집된 고액강의나 학원 전국으로 확산이 됐는데 어쨌든 막 서울, 강남 학군지로 학원 유학을 오던 시절이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일타 강사의 강의를 집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퍼지면 이게 당연히 유혹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근데 또 저희는 그때 당시에 딱 이거를 시작하던 저희는 또 인터넷이 너무 자연스러운 세대여서 왜 신문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게 막 혁신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윗세대를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혁신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때 2004년부터 EBS 연계 수능이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EBS가 TV와 인강으로 보편적 접근, 이게 굉장히 보편적 권리다 이러면서 이제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한 시대를 휩쓸고 지금은 이제 당연해졌죠. 아하. 그 시대별로 학원상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국영수 중심 전에는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주판 배우는 주산 학원이 전국에 많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그건 훨씬 더 전이었고. 네. 네. 지금의 보습 학원처럼 아주 이제 주산 학원과 회계 학원이 흔했는데요. 이제 주산을 통해서 암산 능력 키울 수 있어서 수학 실력이 는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고, 그때는 또 실업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좀 전성기였던 때라서 조금 배우고 가는 게 인기가 있기도 했고요. 그때는 진짜 실용 학원이 꽤 컸습니다. 실용 학원도 꽤 컸고 컴퓨터 학원 같은 실용 학원이 컸고 또 검정고시 학원도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어르신들을 위한 학원이 됐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게 나름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산만한 친구들은 부모님 일부러 서예 학원 보내고 소극적인 친구들은 웅변 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맞아요. 예체능 학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1970년대까지는 예체능 학원이 이제 학원이라기보다는 교습소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이제 개인의 어떤 선생님께 사사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네. 이때는 이제 교양을 정말로 쌓기 위해서 서예나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웅변 등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근데 1980년대 이후에는 예체능도 입시가 굉장히 좀 강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체능도 입시 학원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태권도 학원이 좀 인기가 있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것도 태권도도 진짜로 좀 뭐 수련을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태권도 학원의 변증사를 보면요. 학원보다는 양육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의 교육 시스템을 수출까지 좀 하고 있고요. 태국에는 정부 주도로 수출을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돌봄 교실로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지금 이제 태권도는 몸으로 뭐를 배우고 그리고 네. 규칙을 좀 엄격하게 가르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죠. 맞아요. 저도 어릴 적 그래서 태권도 학원 다니면서 거의 예절부터 배웠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근데 그 지역별로 보면은 뭐 서울의 네. 대치동, 목동 이곳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 1번지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맞습니다. 언제부터 사교육 시장에 주축이 됐을까요? 이게 대치동은 좀 일러요. 강남 개발과 함께 이 학원 개발 역사가 있는데요. 네. 1980년대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좀 그 아파트 들어서면서 생겨나다가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아주 본격화가 되어서 지금의 명성을 이미 갖추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강남 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만 세운 게 아니라 원래 강북 지역에 있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이제 쭉 이전을 시켜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당시는 명문고를 나오면 그냥 이제 엘리트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소득층 학부모들이 같이 이사를 왔고 그러면서 학원과 개발이 좀 굉장히 빠르게 됐고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좀 학원가가 좀 성행을 하는데요. 네. 이게 목동 쪽에 신도시 개발이 그때 됐어요. 1985년부터 90년대 뭐 중후반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생겨나면서 네. 여기에는 또 중산층 부모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아. 그래서 또 지금 대치동은 서울 남부, 이제 그 목동은 서울 서부 이래서 대표적인 학군지가 되어 있죠. 아이고. 0429님 옛날엔 영교시도 있었다고. 그땐 그 시절이 반짝반짝 빛나던 때였는 걸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예쁜 시절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432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끝나고 학원 돌고 6시에 집에 와서 8시까지 학원 숙제하고 1시간 놀고 9시에 잡니다. 정상인가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박진주님 제가 국민학교 때는 학원 다니기 싫어서 도망 다니던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저도 학원 가기 싫어서 소파 뒤에 숨어 있었는데. 라떼경제사 오늘은 사교육 시장 같이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최상복 경제부총리는 오늘 변동성이 과도해질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수능 출제본부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도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국내 금융시장의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집니다. 증권시장의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변경됩니다. 정부가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의 세부 가격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업계의 자유가격 공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앞서서 그 사교육 시장의 역사도 들여다봤는데 강은화님 대치동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러 갔다가 공부한 학생들이 꽉 차 있어서 허겁지겁 마시고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참. 특히 오늘은 전국에서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고 있고 아마 지금 1교시 국어시험 치를 시간이겠죠. 수험생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김은경님 우리 딸 주예진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봐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김경수님은 주말에 재수하는 조카한테 밥 사줬는데 빨리 독서실 들어가야 한다고
30분 만에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수험생들 힘내서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함께해야 하는 또 하루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히 심리학개론 시간에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수능 그리고 그 이후의 마음 챙김까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혹시 수능 때 긴장 많이 하셨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수능 때 뭔가 이제 한 2교시 정도 지난 다음에는 네. 상당히 좀 정신이 흐트러졌던 아.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시기 전이라. 뭔가 이제 굉장히 멘탈이 좀 흔들리는. 아, 네, 근데 사실 진짜 수능처럼 큰 시험 앞에서는 누구나 떨릴 수밖에 없죠. 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수험생분들 모두 진짜 화이팅이고요. 예. 만약에 한 2주 정도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루틴. 네, 사실 불안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규칙적인 루틴은 가장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공부하고 쉬고 운동하고 스트레칭 해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안정감을 되찾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막 그 전날 밤 막 새거나 밤새거나 막 전날에 막 다른 행동을 막 해버리거나 막 너무 많이 놀거나 너무 막 숨 못 쉴 정도로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던 대로. 네, 하던 대로요. 근데 사실 그 하던 대로 하던 루틴에 수능 시험 당일이라는 큰 이벤트가 들어오는 건데 네. 사실 그것을 대비하는 것도 하던 대로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작은 그냥 단계적인 시험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전날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쵸, 것이 제일 필요하고 그렇죠. 그럴 때는 루틴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능은 거의 하루 종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과목 시험 시간도 길고 네. 거의 오후 5시 45분쯤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5교시까지 치르면 이게 사실 중간중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집중을 합니까? 그렇죠. 집중이 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우리가 신체적인 반응을 좀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신체 반응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보면 몸이 되게 위축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몸을 확 이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좀 이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능 때문에 너무 지금 중간중간에 불안이 많이 밀려온다. 그러면 4-6 호흡법이 좋습니다. 예? 4-6 호흡법이요. 4-6 호흡? 네, 4-6 호흡법. 4초는요. 코와 입 모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이마시고요. 그다음에 잠깐 멈춥니다. 네. 그리고 코와 입 모두로 다시 내쉬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처음에 4는 코로만 들이쉬고 그다음에 잠깐 멈춘 다음에 코와 입 모두로 내쉬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냥 코와 입 모두 코로 이렇게 들이쉬고 그다음에 조금 멈췄다가 6초는 내쉰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셔서 한 10번 정도 몸을 이렇게 힘을 빼시고 한 10번 정도 하시면 많이 불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호흡 기관을 다 그냥 열어놓는다는 마음으로 네.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네. 천천히 내쉬고 네. 이걸 4-6 호흡법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왜 시험 보는 순간에도 그렇고 나중에 한 10분 정도 남긴 OMR 카드 이거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진짜 떨립니다. 손. 네, 맞습니다. 바들바들.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마.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을까? 바들바들. 네. 앞에서도 뭐 5분 남았습니다. 바들바들. 근데 그게 이완이 우선은 네.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만약에 내가 막 너무너무 떨려서 막 이제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뭔가 내가 체크도 하기 힘들다면 그때 잠깐 어떻게 보면 숨을 끝까지 들이쉬고 잠깐 멈췄다가 후 하고 내쉬는 그런 습관을 몇 번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손 떨리고 있는데 왜 이러지? 어떡하지 하다가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잠깐 그냥 펜 내려놓고 네. 심호흡하고 기지개를 켠다거나 네. 이렇게 또 필요하네요.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수능 금지곡이라고도 하는 아, 네. 왜 후크가 심한 노래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요즘에 뭐 아파트 막 이런 거 막 네.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게 그런 중독성 있는 노래를 이어웜이라고 해요. 이어웜. 귀 속에 있는 벌레. 네네네. 귀벌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계속 멜로디나 특정 구절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이제 우리 작업 기억이 각인이 돼서요. 활동할 때도 네. 계속 그것이 뇌에 계속 남아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거거든요. 떠올라요. 네,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게 이어웜이라는 거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런 이어웜 현상을 이제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은 습관 중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는데 공부를 마치고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이제 이어웜 현상이 너무 세다면은 다른 음악을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우리 뇌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한 번에 한 개씩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땐 공부를 하고 휴식할 때는 다른 음악, 또 어떤 면에서는 휴식 때 다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자면 독서라든지 간단한 퍼즐 맞추기라든지 먼 산을 한번 둘러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활동으로 중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아파트 떠오를 때 네. 떨쳐내야지. 네. 떠오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다른 잔잔한 음악으로 덮어버리거나 네. 다른 활동으로 덮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울 수 없다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자리에서 10번 정도 뛰면서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문제 이렇게 긴 지문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막 노래가 맴돌면 네. 잠깐 시선을 좀 다른 데다 두고 네. 이렇게 돌리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이제 그때는 제자리에서 뛸 수는 없으니까 심호흡 한번 크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왜 항상 정답을 고쳤으면 원래 썼던 게 정답이고 또 그런 실수했던 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잖아요. 나중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걸 이제 반추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들은 보통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맴돌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실수를 했을까? 그럼 우울해지고요. 이러면 진짜 또 시험 망칠 텐데. 그럼 어떤 면에서 되게 불안해지고요. 그러니까 우울은 불안을, 불안은 우울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다른 관점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시험을 이제 봤어요. 네. 근데 시험을 내가 뭔가 잘 본 것 같지 않다. 그럼 계속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왜 그랬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부분은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우울감을 형성시킬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지?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역경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항상 무엇을 배웠지? 이것을 통해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얻는 게 있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반추를 해보는 거예요. 네. 또 시험 볼 때는 특히 왜 듣기평가 앞에 거 하나 제대로 못 들었을 때 뒤에 거가 계속 신경 쓰이잖아. 네. 아까 그거 뭐였지? 막 이렇게. 네. 근데 일단 지나간 문제는 빨리 또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또 요령이라고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2번을 풀고 있는데 1번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2번을 풀고 있어서 2번이 대략 끝나면 3번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래요. 네. 오현종님 심리학 시간 너무 좋다고. 그리고 박진주님이 이미 교수님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차분해진다고. 감사합니다. 요가 하기 전에 호흡법이랑 비슷하네요. 아까 그 사륙 호흡법. 네. 이것도 요가 할 때 호흡법이랑 비슷한가 봐요. 네.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불안하면 이 가슴과 배 사이에는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짧은 호흡이 들어가면 뇌는 굉장히 위기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다른 해석을 주지 말고 그냥 횡격막을 통해서 깊은 숨을 뇌에다가 불러 넣으면 뇌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몸을 먼저 이완시키면 마음도 이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이게 그냥 심호흡을 하라 그러면 심호흡하면 진정되는가 보다. 이뿐만이 아니라 네. 심호흡을 하면 내 뇌를 좀 진정시키고 가르칠 수 있다. 네. 괜찮아 지금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는 순간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네요. 네.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만 해도요. 크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호흡법도 중요한 거고요. 네. 또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일단 해방감을 느끼게 되죠. 네. 근데 묘한 허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네. 이렇게 끝인가? 물론 뭐 면접도 있고 논술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네. 수능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수험생분들은 정말 뭐 10몇 년 동안 어떤 학과 또 어떤 직업 또 어느 학교 이런 것을 내가 목표로 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아마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이제 마치게 되면은 무엇이 그다음에 되냐 이것으로 가기보다는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로 좀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보다 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로 좀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큰 게 아니에요. 수능을 마치면 무엇을 좀 해보고 싶은지, 뭐 남대문 시장 가서 호떡 먹기, 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드라마 몰아서 보기, 뭐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어떤 활동 가서 노래방 가서 실컷 놀기, 이런 활동들을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로 좀 질문을 전환하는 것은 허탈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네. 내가 좋아하는 것. 네. 사실 그게 또 설레기도 하죠. 네. 또 반대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네. 오늘 아마 그 수험생들 부모님들이 더 떨리실 것 같은데 네. 아이가 만약에 이제 시험 끝나고 왔어요. 근데 네. 나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 네. 망친 것 같다라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속상해하고 걱정해 주는 것을 타당화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험 성적 때문에 속상한 것은 당연한 감정이다. 또 너 많이 속상하지? 라고 함께 어떻게 보면 머무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여기서 항상 엄마는 또 아빠는 네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든 간에 엄마는 너를 최대한 지원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방법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항상 내가 네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믿음을 보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가 아니라 그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네. 반대로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가 막 대안을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대안.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정말 아이에게 짜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엄마가 내 상황을 알아. 막 이렇게 갈 수 또 있고요. 그럼 이제 싸우죠. 네. 그리고 막 제시하는 것도 좀 지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시간을 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토대에서 뭘 물어본다면 수능은 정말 크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에서 10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이가 묻는 토대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현정 님이 이현주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초중고등학교 이런 수업 시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과목에도 심리학이 있어야 된다고 또 보내주셨네요. 아유, 영광입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특히 오늘 사연자는 집 때문에 그 대출금 갚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3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면서 또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